제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습니다. 아마 외지인들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곳이겠지만 저주받은 무당 흉가로 알려져 있는 곳.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죠.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전에는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구슬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죠. 부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의문인 건 구슬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수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죠.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돈에 정신이 팔려서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왔습니다.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박힌 채 발견되어서 한바탕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는 풍문만 들었죠.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죠.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왔습니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겁니다. 진짜 금슬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면서 매일같이 싸워댔습니다.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모범생이었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기도 했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져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녀서 애들이 피하는 놈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제는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니냐고 엄청나게 수군거렸습니다.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오고 나서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넘어갔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구슬했죠. 구슬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도망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 본 결과 대부분 벌전을 받은 무당 부부의 저주라고 했답니다. 다행히도 무속인이 구슬한 뒤에는 마을의 줄초상을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서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섬뜩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마 홈트레이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에 걸어놓고 턱걸이를 하는 봉이 있습니다. 턱걸이봉이라고도 부르는데 문이 열리는 곳에 설치해놓고 사용하는 운동기구인데요. 이걸 사서 운동을 하던 분이 겪은 실화인데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당시 한창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다 보니 친구들이 집에서 몸을 만들겠다고 운동하고 그랬죠. 당시 친구가 인터넷에서 10,000원 정도를 주고 턱걸이봉을 샀는데 자기 방 문에 설치해놓고 운동을 한다고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친구들 포함 저도 돈이 없다 보니 헬스장을 못 가고 동네 공원이나 학교 철봉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저 포함해서 다들 너도 나도 그 턱걸이봉을 사서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배달이 왔다길래 바로 포장을 뜯어서 설치하고 운동을 하니 너무 편하고 밖에 안 나가도 되니 여름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문제가 발생했죠. 당시에 저는 꿈자리가 사납고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걸 해결하겠다고 악몽을 꾸다 일어나면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 대부분 기억이 안 나서 이상하게 쓴 경우가 많았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살던 집은 거실에 에어컨 한 대 있는 게 전부라 문을 열어야만 에어컨 바람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잠잘 때는 열대야가 심해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슉슉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바람이 부는 건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건지 슉슉 소리가 나니까 설마 악몽을 꾸는 건가 혹은 지금 꿈속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다 비몽사몽 눈을 살짝 떴는데 그냥 제 방 천장이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멍한 상태로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설정해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동생이 덥다고 새벽에 바람 세기를 강으로 틀어놓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동생이 그랬나 보다 싶어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점점 이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신경이 쓰일 정도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계속 신경을 긁고 있었죠. 귀찮아도 그냥 잠깐 일어나서 에어컨 바람만 낮추고 오자는 생각으로 일어서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제가 가위에 눌렸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무서웠던 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도 떠졌고 옆으로 뒤척거리기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은 또렷해지면서 모든 신경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방 문 쪽을 눈만 간신히 움직여서 쳐다보는데 턱걸이봉에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군요. 게다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한참을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웬 여자가 박쥐처럼 턱걸이봉에 거꾸로 매달려서는 앞뒤로 미친듯이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찌나 길던지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방 문턱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긁는 소리가 슉슉거렸던 겁니다. 도저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가 몸을 흔들면서 대뜸 웃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다, 재밌어.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더 크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고 싶은데 이제는 눈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벌벌 떨면서 여자를 보고 있는데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아주 천천히 느리게 뒤를 돌아 저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뚝 하고 웃음을 멈추고는 흔들리는 것을 멈췄죠. 여자가 웃을 때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짜 공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고개만 뒤로 젖히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본다. 나 본다. 찢어지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보다 더 심하게 앞뒤로 흔드는데 이미 이 순간에 저는 울면서 계속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몸을 흔드는지 턱걸이봉이 빠질 것처럼 흔들렸고 직감적으로 봉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제발 떨어지지 말라고 속으로 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툭 하고 봉이 떨어졌고 여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웃으며 네 발로 저한테 기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기절해서는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죠. 제가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데 온통 땀에 젖어서 주변이 축축하니 엄마는 정말로 제가 오줌이라도 싼 줄 알고 등짝을 때리시며 깨웠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고 문 쪽을 봤는데 봉이 없어서 이거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떨어져 있길래 옆에 치워두셨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대충 옷을 입고 턱걸이봉을 가지고 나가서는 철제를 모아두는 재활용 쓰레기장에 깊숙이 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그 이후로 당연히 턱걸이봉은 사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에서도 철봉을 하거나 그 근처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위 눌린 분들 중에는 정말 심하게 눌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위 눌릴 때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봉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봉이 떨어진다는 거죠. 혹은 방구석탱이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제발 돌아보지 말라고 기도하면 꼭 돌아본다는 겁니다. 가위 눌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오늘날까지도 입증된 것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시달리게 되면 애꿎은 턱걸이봉은 평생 쳐다볼 일이 없을 겁니다.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바로 기어오는 걸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귀신의 종류 중에는 객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잡귀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객사한 귀신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죽은 귀신을 뜻하죠. 이런 귀신들은 배를 굴기 때문에 남의 제사를 찾아다니며 밥을 먹어야 하는 비운의 사후를 맞이한다고 하죠. 하지만 객귀 중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객귀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이를 쫓아낸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제가 24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를 한 직후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에게 속아서 얻은 가게가 쫄딱 망하고 모아둔 돈 모두를 탕진하고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죠. 술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쥐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 잦았습니다. 이대로 잠들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통증을 이겨보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면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버리고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들로 식은땀 범벅으로 깨어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디 다녀오시더니 저를 불러내 대문 앞 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밥과 고춧가루, 소금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비고 칼을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잡수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리고는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놓고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시더군요. 어머니께서 던진 칼의 칼날은 제가 앉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칼을 주어 또다시 머리 위로 빙빙 돌리고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며 대문으로 칼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칼날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죠.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지만 아무리 던져도 여전히 칼날은 저를 향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은 오싹함으로 변해갔죠. 거의 30번 이상을 던졌는데 여전히 칼날이 저를 향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최소 10번을 던지면 한 번은 다른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하니까요.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으며 오로지 저와 집안을 향한 방향으로만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부탁이 아닌 단호한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칼날은 저를 향했고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화를 내셨죠.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개그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략질이냐. 주는 밥 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칼을 던졌을 때 드디어 칼날이 바깥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 밖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집안 곳곳과 제 몸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을 보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는 저한테 이제 됐으니 들어가 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통증은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쾌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버틸 정도가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께 그게 무슨 행위였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릴 때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썼던 방법으로 객귀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대문의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면 객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면 거부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싶지만 30번 넘게 칼을 던졌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마냥 안 믿을 수는 없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객귀에게 시달렸던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확률이 독립적이라고 해도 수십 번을 던져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찌되었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목격담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귀신인 팔척귀신은 여성형 귀신으로 포포포포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홀리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척귀신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오하요코인데요. 이름은 뜻 그대로 인사를 하는 오하요에서 따왔으며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하요코는 키가 210m에서 280m가량이 되는 여자로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은 오하요밖에 없는데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골목길에 주로 나타나며 주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유혹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오하요코의 인사를 듣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자신의 비밀을 하나둘씩 털어놓는다고 하는데요. 괴담에 따르면 오하요코에 홀린 남자는 오하요코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오하요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는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건 모두 꿈이며 오하요코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그리고 달콤한 행복감에 빠져있을 때 오하요코는 서서히 남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하요코가 사냥감의 뇌를 파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팔척귀신과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오하요코를 쭉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우선 오하요코라고 하는 귀신은 예전부터 전래되던 귀신이 아니었고 201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저녁에 인사를 하면 보통 곤방화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팔척귀신의 모티브라고 소개되었지만 팔척귀신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즉 마치 크리피파스타에서 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하요코도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팔척귀신의 모티브라고 하는 귀신은 야마온나나 혹은 타카온나의 의견이 좀 더 쏠립니다. 야마온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몸이 하얗고 키가 2m 정도로 큰 요괴입니다. 상반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체로 되어 있고 산에 올라온 남자들을 꿰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타카온나 또한 일본의 전통 요괴 중 하나로 하체는 뱀이고 상체는 여자인데 자고 있는 남자의 방에 들어가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팔척귀신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해석이 더 많은데요. 사실상 팔척귀신 또한 그저 괴담에 불과한 귀신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티브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괴담이나 귀신의 종류가 많고 사실상 괴담의 온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하요코 또한 우리나라에는 팔척귀신의 모티브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일본에서 마이너한 괴담에 지나지 않고요. 아마 팔척귀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티브가 된 귀신이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간 김이 빠지긴 하지만 이 정도 팩트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62년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중희 씨는 이날 저녁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15살이던 그의 딸이 안방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딸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급하게 아버지를 깨워 정신을 차렸지만 눈을 뜬 김중희 씨는 대뜸 자신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악몽을 꾼 것으로 넘겼지만 생각 외로 김중희 씨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꿈 내용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죠. 그는 꿈속에서 저승사자 3명에게 목이 묶인 채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당시 어린 6남매를 키우고 있던 그는 제발 살려달라며 염라대왕에게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죽는다며 6남매 모두를 결혼시키는 그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마음에 감복한 염라대왕이 그에게 말하길 지금 이승으로 보내주긴 하지만 먼 친척 중 한 명을 데려가야 된다고 했고 잠시 뒤 깨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의 첫 저승세계 체험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꿈 내용에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말했던 먼 친척의 이야기가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그로부터 3일 뒤 정말로 문경에 살고 있던 친척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게 되죠. 당시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딸 또한 놀라게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그는 친척의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친척이 죽게 된 이유를 들은 그는 정말로 그 꿈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죽는 그날까지 아무런 이상이나 병이 없었으며 사망 사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였죠. 그로부터 3년 뒤 한밤중에 쿵 하는 소리에 놀란 가족들이 나가보니 화장실 앞에 대자로 누워있는 김중희 씨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그의 몸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고 몸도 뻣뻣하게 굳어있어서 가족들은 그가 정말로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자식들은 집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뛰어나온 부인 김씨가 울면 아버지가 눈이 가려워져서 편히 갈 수 없다고 말하고는 집 밖으로 향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지붕에 얹어놓고 복이라는 단어를 3번 소리를 내어 외쳤으며 남편을 편히 보내기 위한 염원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뻣뻣하게 굳어있던 김중희 씨가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는 대체 다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시큰둥하게 물어봅니다.
울고 있던 가족들은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거의 1시간 만에 깨어난 그는 방금 자신이 3년 전과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선 그는 또다시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당장 죽을 수도 없었던 그는 또다시 염라대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큰 대자에 점 하나가 찍히거든 결혼 못 시킨 자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는 다음날이 되자 큰 대자에 점 하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또다시 김중희 씨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을 시름시름 앓으면서 암까지 걸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당시가 막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큰딸이 아버지가 말했던 큰 대자의 비밀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김중희 씨가 앓고 있던 병이 방광암이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줌을 제대로 누울 수가 없어서 옆구리에 오줌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오줌보가 마치 점처럼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김중희 씨 또한 이를 알아차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을 못 본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유언을 남겼으며 다시 눈을 감았을 때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고인이 되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예전에 MBC에서 방영했던 이야기 속으로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보통 저승사자라고 하면 사람의 혼백을 저승으로 데려가고 염라대왕은 그 혼백을 심판하며 그가 가야 할 지옥을 정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저승사자를 만났거나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정할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비슷한 이야기들이 시대를 걸쳐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그게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105mm 포병부대 중 독립포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일병 짬밥에 부사수 상병 맞선임과 야간 정문에서 근무를 나가게 되었죠. 독립포대는 위병소가 따로 없어서 정문에서 근무를 해야 했고 한 명은 전방을 또 다른 한 명은 후방을 주시하는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전방은 제가 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조느라 정신없는 선임이 갑자기 욕을 하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당직사관 순찰이라도 온 줄 알았는데 선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야, 저거 뭐야? 저 앞에 있는 거 뭐냐고? 뭔 일이라도 터진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웬 사람 같은 게 보였습니다. 희뿌연 게 2에서 3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슬그머니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죠. 아마 귀신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겠지만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몸이 반응합니다.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진짜 심장마비 걸리는 것처럼 숨이 죽여졌습니다. 거의 5초 정도로 선임과 멘탈이 붕괴되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나마 선임이 정신을 차렸는지 암구호를 외치더군요. 정지!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런데 그 사람 비스무리한 게 몇 초간 멈춰있다가 정말 말 그대로 뿅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녹아내리거나 어디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순간이동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둘이서 동시에 그걸 봤으니 근무가 끝날 때까지 총만 쥐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선임과 전 허옇게 질린 얼굴로 행정반에 복귀해서 당시 근무하던 당직들에게 방금 겪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지나서 같은 시간대 근무자들도 저희와 비슷한 얼굴로 복귀하더군요. 당직 사관은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 양반들도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는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당직 사관이 좀 더 자세히 말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순찰을 나가서 취사반 쪽에서 좀 졸다가 근무가 끝날 때쯤 연병장 포상 쪽으로 순찰하는 신용을 하려고 연병장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고 처음에는 당직 인원인 줄 알았는데 같이 노가리나 깔 생각으로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누군가 싶어서 더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이 포사격을 하는 포상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더랍니다. 포상은 실포탄을 쌓아놓기 때문에 낮에도 짬 안 드는 인원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급히 뛰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던 거죠.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포상 밖으로 나왔는데 옆에 있던 포상 위에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혼비백산 놀라서 횡정반으로 뛰어서 복귀했던 겁니다. 아마 아까 이야기하면서 놀란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본인들이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야기를 당직 사관에게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일을 말해주니 진짜 기절할 것처럼 쫄아서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돌자 다음날 근무자들이 포상 쪽으로 얼씬도 안 하고 정문 근무자들도 벌벌 떨면서 근무를 섰고 며칠 동안 부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사이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비슷한 귀신을 봤다는 인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대의 괴담들이 재조명되었는데 여기가 90년대 초반에 수류탄 오폭 사고로 몇 명이나 죽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당시 근무하던 상사에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당시 사방팔방이 피바다였는데 그 장소가 무려 행정반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대 안에서 귀신 봤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밖에서 나타나는 귀신을 직접 보니 지금도 오금이저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도 역시나 재밌고 무서운 군대 괴담이었는데요. 보통 포병부대에는 포상과 관련한 괴담들이 유독 많습니다. 딱히 무서운 장소로 보이진 않지만 꼭 귀신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포병부대 나오신 분들 중에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2003년 정도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A, B가 있었습니다. 셋 다 집이 가까워서 항상 친구 A의 집에서 자주 놀곤 했죠. 그러던 중 저희 학년이 수련회를 간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들떠서 이것저것을 같이 보고 있다가 A가 본인 누나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보다 한 살 많았던 A의 누나가 며칠 전 학교에서 같은 장소로 수련회를 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련회 도중에 귀신 소동이 있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평소 공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 유스 호스텔에서 신축 건물은 여자가, 낡은 건물은 남자들이 사용했답니다. 특히 여자들 숙소는 베란다에 발코니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신축 건물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부터 같은 방을 쓰던 여학생 한 명이 엄청 아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정 소화가 어려울 듯하여 방에서 혼자 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자다가 가위에 눌린 거죠. 가위에 눌리고 있을 때 베란다 쪽을 보니 웬 여자애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방으로 들어와 여학생 발을 잡고는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떨어지면서 가위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게다가 일어나 보니 발목에 손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너무나도 뻔한 공포 클리셰에 실망하고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2-3일 정도가 흐르고 고대하던 수련의 날이 다가왔죠. 단양에 있는 유스 호스텔이었는데 산 중턱에서부터 수련의 건물이 보였고 기역자였으며 건물이 꺾이는 부분에 계단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무튼 누나의 말과 다르게 방에는 베란다가 없었고 방 중앙에 미닫이 창문만 있었는데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입소식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이 온 학생 하나가 몸살기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누나가 겪었던 것처럼 그 친구도 방에서 혼자 쉬고 있었죠. 입소식을 하고 짐을 풀고 나오니 더 이상 방으로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첫날 레크레이션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다들 처음 보는 광경에 겁에 질렸습니다. 아파서 혼자 쉬고 있던 친구가 목이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로 흰자위를 드러내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거든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소리에 조교와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급한 대로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그날 그 친구 부모님이 오셔서 조기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자 잘 시간이 되어서 슬슬 이부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죠. 그런데 옆방에 있던 B와 제 방에 있던 친구가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러다 자겠지 싶어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소리로 가득했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뛰어가던 조교 뒤에 피떡이 된 B가 엎혀있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B가 창문에 턱을 개고 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닫히고 B 얼굴이 그대로 닫혔던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다 치료하고 B를 만나 물었을 때의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스 호스텔이 산 중턱에 있어서 창문을 열고 앞을 보면 언덕 같은 게 보였답니다. 멍 때리며 그곳을 보고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웬 여자애가 서 있더래요.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여자가 맞았는데 자기 쪽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고 도중에 창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만 제보자분이 어른이 된 지금도 친구 B를 계속 만났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 모두 그곳에서 교관을 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 저희 집이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시골로 잠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시골로 내려가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로 소백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고 기역자 모양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식당, 2층은 강당 및 남교관 숙소였고 그 옆은 운동장이었습니다. 각설하고 2박 3일 놀러오는 애들 통제하는 게 일의 전부였는데 밤에는 술을 마시거나 날뛰는 애들이 있어서 두 개 층에 한 명씩 불침번호 섭니다. 4층은 사용하지 않아서 2, 3층에 한 명씩 번갈아가며 교대로 불침번호 섰죠. 저녁을 먹고 슬슬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대뜸 말하는 겁니다. 야, 누가 부르더라도 그냥 잘하고 소리치고 보내버려. 말 받아주지 말고. 처음에는 별소리를 다 한다 생각하며 그냥 애들 잘 다독여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참 불침번호 서고 있는데 새벽 5시쯤이었나 웬 꼬맹이 하나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층 프론트 직원 당직실로 데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1층 유리문 앞에 웬 꼬마애가 두 손을 유리에 댄 채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안 자고 뭐하냐고 어서 올라가 자라고 말하고 다시 걷는데 진짜 누군가 다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옆에 있던 아픈 애가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생각난 게 꼬마애가 있던 곳이 절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유리통로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다시 그쪽을 보니 여전히 거기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보였죠.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고 입은 옷과 헤어스타일까지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는데 당직 서던 교관이 깨워서 겨우 일어나 교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같이 일하던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자세히 설명하니 본인도 그 아이 봤다고 했죠. 캠프파이어 끝나고 불 끄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애가 있었고 빨리 돌아가라고 하니 같이 놀자고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 순간 사라졌다는 건데 같이 있던 동생놈이 말하길 예전에 509호에서 여자애 하나가 떨어져 죽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쓰레기 청소하고 소각장에 버리려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5층에 여자애가 가만히 서서는 이쪽을 보고 있더랍니다. 얼굴을 보다가 뭔가 이상해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니 하체가 아예 없었는데 쓰레기 냄새만 아니었으면 정말 기절했을 거라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솔직히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믿었는데 이걸 직접 경험하고 듣다 보니 정말로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곳에서 교관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때 제가 잠시 교관을 했던 곳은 단양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귀신을 봤고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밝힙니다. 여기 놀러오는 학생들 중 509호에서 잠을 자는 학생 중 한 명은 꼭 귀신을 봅니다. 96년도에 여기 놀러온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하나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관들도 그 학생을 봤다는 겁니다. 애들이 없을 때 509호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마주치면 정말 발이 안 떨어집니다. 단발머리에 가운데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초록 후드티를 입고 있고 진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와 마주치면 시간을 물어보거나 방구석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일반인도 투숙이 가능하니 진짜 귀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방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튀어나와서 얘 때문에 교관들 숙소도 옮겼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세 이야기 모두 다른 커뮤니티의 동떨어진 날짜에 작성된 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귀신 보고 싶으면 저기 가라고 추천해주는 글이어서 더 섬뜩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원래 망했다가 최근에 다시 공사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은 폐업으로 나와 있어서 상호명을 밝히긴 합니다만 다시 개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집에는 어릴 적부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 몰래 그 방에 들어갔었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방이었다. 딱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도 아니고 창문으로는 햇빛도 들어온다.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그냥 방을 어지럽힐까봐 걱정해서 엄포를 넣었던 건가? 나는 맥이 빠졌고 귀찮은 나머지 그대로 그 방에서 잠을 청했다. 가위조차 눌리지 않았고 몇 시간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자는 사이에 혹시 뭔 일이 있기라도 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무서울 게 전혀 없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리 엄포로 놓던 방이니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방을 나오면서 별 생각 없이 방에 있던 천장 서랍을 열어봤다. 안에는 일본식 인형이 딱 하나 들어있었다. 다른 서랍에는 옷 같은 게 들어있었지만 오직 그 서랍에는 인형이 들어있었다. 뭔가 기묘한 느낌에 소름이 끼쳤다. 일단 그 인형은 서랍에서 꺼낸 채 다시 방 밖으로 나왔다. 나중에 방에 들어갔던 건 비밀로 하고 할머니에게 그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다. 아무래도 그 방은 아버지의 여동생, 즉 내게 고모되는 분이 쓰던 방이었던 것 같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모두 고모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은 더 된 이야기다. 지금 있는 시골집을 지은 건 부모님이 결혼한 직후로 나중에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뜰을 넓혀 증축해 지은 게 문제였던 모양이다. 증축해서 지은 게 바로 그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었다. 그리고 고모가 그 방을 쓰게 되었는데 집을 새로 지은 후부터 고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방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애원을 했다고 한다. 고모 말에 따르면 그 방에서 자게 된 이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뜨면 분명 자기 전에 껐던 불이 켜져 있었고 머리맡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앉아있다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방인데도 여자아이 얼굴만은 새까매서 보이지 않더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모는 알 수 있더란다. 그 여자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을. 그게 일주일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고모는 머리도 좋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어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방을 바꿔달라는 고모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반달가량 지났을까 문득 할머니는 고모가 방 때문에 애원했다는 걸 떠올렸다고 한다. 그 즈음에는 고모가 아무런 불만도 없이 하루 종일 묘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제 새 집에 적응해서 이상한 꿈도 꾸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할머니는 고모에게 이전의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고모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도 나와.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 다들 계속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렇게 말한 후 고모는 미친듯이 웃었다. 평소에 그렇게 조용한 고모에게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로 고모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든 꿈이나 환각이었든 그 무렵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고모 방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는 방 바로 옆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한밤중에 옆방에서 삭삭 하고 구멍 파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 고모 방에 들어가 보니 방 다다미가 들춰져 있었다.
그리고 드러난 바닥에 고모가 웅크린 채로 맨손으로 정신없이 구멍을 파고 있더란다. 할머니는 고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으며 입가에는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잠시 후 여기 있다 라면서 바닥에서 들어올린 고모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다.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인형이었다. 고모는 할머니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웃는 얼굴 그대로 벽 옆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박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당황해 고모를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고모는 엄청난 힘으로 할머니를 밀어버렸다. 뭐 하는 걸까? 정말 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모르겠어. 고모의 말은 이윽고 웃음소리가 섞인 의미 없는 괴성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할머니는 들었다고 한다. 고모의 웃음소리에 섞여있는 여자의 여러 명의 웃음소리를. 고모는 그대로 10분 넘게 머리를 벽에 들이받다가 갑자기 우뚝 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에휴, 무슨 장난감이 쓰러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회상했다.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연수와 뇌의 중추부, 두개골이 모두 박살난 후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의사는 믿지 못했다. 자기 혼자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머리를 들이받았다고요?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급기야 살인 혐의까지 몰릴 지경이었다. 이 지경이 되자 할아버지도 그 방에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딸을 죽게 놔둬버린 죄책감 때문인지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은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토를 했다. 아무래도 이 방은 옛날 유산된 아이나 역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모아 묻은 자리 위에 지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 그 탓에 엄청난 수의 아이 귀신들이 그 터에 모여있다고 했다. 절대로 이 방을 산 사람이 있으면 아니 돼요. 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신당부를 했다. 할머니는 고모가 파낸 인형을 건네며 공양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런 걸 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소. 그런 물건에 어중간한 공양을 올려봐야 역효과만 일어날게요. 어디 내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알아서들 하시구려. 그 후에는 자주 들어봤을 법한 괴담의 정석이다. 분명히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던 인형이 어느새인가 서랍 안에 들어와 있고 태워버려도 불이 옮겨붙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서랍에 집어넣어버리고 방을 통째로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고모의 비참한 죽음이 얽혀있기에 내게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원래 있던 곳에 두니 인형은 거기에만 머무르는구나.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봤던 인형이, 내가 다시 꺼낸 그 인형은 어떻게 될까?